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라고 합니다. 1인 가구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라 하면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1인 가구가 지금 대세다. 그걸 먼저 전제로 하고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중에서 30%가량이 2020년 현재 1인 가구이고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가구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도에는 우리가 주력으로 커버를 했던 가구는 4인 가족이었거든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있고 아이 둘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가정이 핵가족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꾸며졌고, 그게 사실은 거의 한 2010년도까지 거의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주류를 이뤘고요. 우리나라가 중산층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게 85제곱미터라는 기준을 삼는데, 그게 방 3개짜리 아파트라고 보면은 그게 결국에는 자녀들이 방 하나씩을 쓰고 부부가 방을 하나 쓰는 방 3개짜리 아파트를 맞춰서 우리가 주택을 대량 공급한 거였거든요. 시대가 변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주 가구 수, 그러니까 가구적 구성원 숫자가 줄은 거죠. 1, 2인 가구가 늘어나서 현재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인구지만은 1, 2인 가구가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합니다. 그 1, 2인 가구들이 사실은 이 사회의 주류 세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회 시스템은 4인 가족 중심으로 모든 주택 정책이든 뭐 의료보험이든 뭐 모든 시스템들이 사실은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1인 가구들은 오피스텔이나 원룸 아니면 다가구 주택이나 또 쉐어링 하우스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 젊은 친구들이 뜨는 거죠. 방을 하나만 빌려서 쓰는 경우, 혹은 고시원 내지는 더 심한 경우에는 쪽방촌까지.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주거가 아니고 월세를 사는 주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인 가구가 오피스텔을 샀다고 하더라도 그 오피스텔의 가격은 부동산에서 거의 오르지 않아요. 같은 평면도의 같은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지난 몇 년간 보면은 가격이 2배 정도 차이가 났어요. 사이즈는 똑같은데 오르지 않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선호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오피스텔을 사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1인 가구들은 부동산을 소유하던 혹은 소유하지 못하던 경우 두 가지 다 사실은 경제 성장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되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청년 세대들이 주로 다 1인 가구고 요즘엔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택할 수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다 월세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오르지 않은 오피스텔 원룸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10년 동안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점점 가난한 계층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7, 80년대 대한민국 정부가 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방 3개짜리 아파트를 대량으로 계속 공급을 해서 사람이 살 돈이 없더라도 일단 모델하우스를 짓게 하고 그거를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건설사가 부도나지 않을 거라고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서 건물을 짓게 하고 그거를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가 중산층의 위치를 가질 수 있게끔 된 거고,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거의 2자릿수의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에 대한 혜택을 사실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베이비붐 세대들은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담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여보, 매달 은행 창구를 찾아갈 때마다 최저 생활비를 빼고는 몽땅 재형저축에 가입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된답니다. 내 아기에겐 새빵살이를 시키지 않겠다는 당신의 결심이 기어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당장에 지금 청년들을 다 집을 소유하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이 만들어지는 데는 한 20여 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보거든요. 20, 30년 동안 꾸준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줬던 여러 가지 대출 정책도 있고 뭐 모델하우스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는 현재 집을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 경계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집을 소유하기 쉽게끔 적은 평형대의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가서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뭐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으면 그 집을 팔아서 조금 더 큰 평형대로 가는
그 사다리의 중간 단계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다리로 치면은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는 게 세 번째 칸 정도라고 친다면은 첫 번째 칸이 뭐 원룸을 소유하는 거고 두 번째 칸이 한 15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하는 거고 세 번째 칸이 결혼한 다음에 30평대 아파트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칸이 다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칸이 다 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대안은 없고요. 오히려 저는 청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습니다. 청년분들이 공유 경제라는 게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의 대체적인 그 트렌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쉐어링 하우스라는 거에서 내가 집을 소유할 필요 없이 되게 쿨하게 인테리어가 된데 월세를 내고 들어가서 공유 키친을 쓰고 공유 거실을 쓰고 그거가 되게 어떤 트렌디한 라이프 스타일처럼 광고가 되고 있는데 속고 계신 거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년들이 계속해서 쉐어링하우스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정책에만 계속 잘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떤 일이 되냐 하면은 여러분 청년 세대들은 다 소장농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주는 누구냐? 쉐어링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대자본가들과 청년 주거를 짓는 임대주택만 짓는 정부만 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지주가 되면은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실제로 들여다보시면은 정치가들만 권력이 높아지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한테 잘 해주는 지주를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작게나마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주식이 됐던 아니면 부동산이 됐건. 대한민국 사회가 건전하게 됐다는 거는 뭐냐면은 70년대, 80년대 때 아파트를 소유하게 해서 모든 국민들을 지주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 때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장농이었고 극소수의 일부 사람들만 지주였잖아요. 양반들만. 그런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근대화는 주택 공급을 통해서 허공에다 아파트를 짓고 그걸 사는 사람들이 땅 문서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지주를 만들어준 작업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시계가 지금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칠레의 빈민주거를 해결한 방식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칠레에 프리츠커상을 받은 건축가가 있어요. 알레한드로라는 건축가가 만든 엘레먼터리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빈민가를 위한 주택을 짓는데 월세로 된 그런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요. 소유를 하게 만드는데 초기에 건물이 비싸면 사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껍데기만 짓습니다. 그것도 반만 지어요. 거의 외장재도 안 붙여놓고 인테리어도 안 하는 상태로 건물을 지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반은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건물 외장도 붙이고 인테리어도 공사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방도 하나 증축하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요. 울타리가 없던 것도 치고 꽃밭도 만들고 그러면 그 공간은 훨씬 좋아진 공간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오른 집값을 팔고서 자기의 초기에 정부로부터 받았던 돈을 빨리 갚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동네로 갈 수 있겠죠. 그게 선순환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없는 사람일수록 모여서 자기 동네를 좋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자산의 가치를 높여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이 집값이 좋아요. 명문 학교가 왔기 때문이다. 맞는 말씀이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 이후에 아무리 명문 학교가 왔다고 하더라도 이곳에 온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의 교육의 열성을 보이고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면 당연히 아파트 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서 혜택을 받고 팔고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학교 건축하고 이게 삼박자가 맞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와 직업과 주거 문제는 한가에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은 학교를 제대로 짓고 그 다음에 주변에 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어떤 것들을 만들면은 슬럼화된 지역부터 그렇게 개선해 나가면은 그게 뭐 맨 땅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서울에서 집가가 낮은 부터 그런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년들 중에서 그 정도 집은 소유할 수 있는 결혼한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거기서 애를 낳고 동네를 좋게 만들면은 그 동네가 재생이 되고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좋은 동네를 더 좋게 만드는 쪽으로 이사를 갈 거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재건축과 학교 문제와 청년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봐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집값의 부동산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 환경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해서 현재로서는 사실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좋은 카페를 만드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역시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긴 하죠. 그러면 그런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뭐 자기가 하는 동네 카페를 되게 좋게 만든다든지 동네 옷가게를 좋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게 자기의 부동산 자산 상승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없던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돼요. 없던 가치를 정부가 나한테 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모여서 나눠서 소유하게 하고 그걸로 없던 가치를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더 우리가 사회적 자산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물론 거기에 정부도 도시계획적 측면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